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6차 시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제부로 등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2주 후쯤 등교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아무런 변수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조속히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직접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6차시 수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업의 내용은요, 삼국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경제 파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삼국의 경제에서 가장 원칙은, 대원칙은요, 자, 요건데요. 요걸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왕토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토 사상이란 뭐냐면요,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 거야? 왕 거야. 근데 이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왕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 걷어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고 해서 수족권의 일부를 어떻게 주는 거야? 귀족들이나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그런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족들은요, 그 받은 땅들을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우리가 왕토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귀족들은요, 사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 모든 소유는 국가 거라면서요, 왕 거라면서요. 원칙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의 사유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지도 있고 농민들의 사유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원칙은 왕토 사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이 소유한 땅, 또 농민들이 소유한 그런 땅도 일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귀족들은요, 자기 대를 이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신에 받는 땅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땅이 노급과 시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급과 시급을 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땅을 받으며 노급과 시급은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노급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 관리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자면 공무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지금은 돈으로, 현금으로 받지만 이때 당시에는 현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받는 것은 현금을 대신해서 땅을, 토지를 받는데요. 그 땅을 우리가 노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급이라는 땅은요, 국가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받는 토지를 우리가 노급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이 시급은요, 왕족들이나 특히 누구요? 공신들이 받는 땅이거든요.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경우에 국가가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외적을 크게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공신들에게 월급의 의미가 아니라 포상의 의미로서 지급되었던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노급과 시급은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둘 다 귀족들에게 지급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노급과 시급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요 밑에 쌤 빈칸에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이 노급과 시급은요, 수조권이거든요. 자, 수라는 것은 뭐냐면 거둘 수라는 겁니다. 다음에요, 조세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 뭐는 아니다는 거.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왕토 사상이니까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수조권, 그래서 왕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수의 관문동 일대의 땅을 내가 노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관문동 일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국가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농민들이 이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관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거다. 그러면 관리는 농민으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조권을 지급받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건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권리를 줬는데요. 그 권리가 바로 뭐냐면 노동력 징발권이라는 권리도 함께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관문동에 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내가 필요할 때 노동력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관문동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야, 내 일이 너희들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급과 시급은 노동력 징발권도 함께 주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권한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력했구나. 노동력 징발권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자 요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뭘 좀 키워드도 노동력 징발권도 함께 주었다라는 거 좀 봐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에요. 농민들인데요. 농민들 중에서도 일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민들도 아주 소수이긴 있었다. 이런 농민들을요 우리가 자영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요 자영농이 아니라 자 부유한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귀족들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그런 노비들이 그러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농민들을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생활은 어려워서 노비와 유랑민이 또 도적이 되기도 했다. 농민의 신분보다 더 아래인 스스로 농민의 신분을 버리고 노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느냐? 너무 과도한 뭐 때문에요? 세금의 수탈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세금을 못 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노비로 스스로 신분을 강등시키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는 그런 사람 정도가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때 농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상대로 해서 져야 될 세금은 어떤 세금들이 있었느냐? 자, 볼게요. 자, 세금은요. 자, 조세라는 세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요.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이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의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국가에 져야 되는 세금의 3종 세트는요. 조세, 공물, 역의 부담을 져야 했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요.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들은요. 토지에 따라서 곡식이나 포라는 것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 얘기죠. 포를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었는데 요거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토지당입니다. 그렇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가는데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세 부담은 없는 거죠? 다음에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어야 되는 거. 특산물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게 바쳐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산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갓김치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을 국가에게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공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요. 노동력을 같이 국가에 제공해야 했었는데 지금도 이 제도는 있잖아요. 지금은 성인 남자들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국가에 바쳐야 되는 게 바로 군역이죠. 군대 가는 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군역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군역은요. 언제부터요? 삼국시대부터도 있었는데 자,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세금 자, 15세 이상의 누구만요? 남자들만 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은 이런 역의 부담은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난 이상은 이 의무를 피할 수는 없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역은요. 크게 둘로 갈라지는데요.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군역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오빠나 여러분들의 삼촌이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군역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요역이라는 것은요,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큰 공사를 이룰 때, 뭐 도로를 닦는다거나 또 궁궐을 짓는다거나 이런 국가의 큰 이런 토목공사가 있을 때 이때 노동력을 국가에게 바쳐야 되는 그러한 또 의무도 가지고 있었다. 자, 성인 남자들이 져야 되는. 자,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져야 되는, 국가에 져야 되는 세금 3종 세트가 조세공물역이었다라는 거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의 경제정책은요, 농업생산력이 더욱더 향상되어졌겠죠. 철제 농기구가 더욱더 널리 보급이 되어졌을 거고요. 다음에 우경도 널리 장려가 됐다. 우경은 우리 역사에서 지증왕 때 우경이 보급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그러한 우경은 더욱더 장려되어졌을 거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벼농사를 위해서 이때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거고, 농경지, 황무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황무지 개간 사업도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안정되지가 못했죠. 물론 거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농업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 앞에서 본 것처럼 과도한 그런 세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이러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때 식량이 없어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언제요?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바로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수확물이요, 봄 정도가 되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봄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때 국가에서는 이런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이 고구려 때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여기 가루가 너무 적네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진대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진대법은 자, 고국천왕 때 처음으로 실시됐고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법이고요. 이 법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요.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춘대추납 제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봄에 보릿고개 때 국가가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할 때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그러한 굶어 죽는 것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런 빈민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이러한 제도가 진대법이었습니다. 이 진대법 같은 제도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춘대추납을 하는 그런 빈민구제법이 바로 고구려의 바로 이 진대법이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상업과 대외무역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청 수공업 중심의 수공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소속 장인들은 물품 생산, 또 무기, 장신구 생산이 어느 정도 활발했었고, 또 하나 이 삼국시대 때부터요, 대도시에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삼국시대 때도 대도시에,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일부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이 막 각 지역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6세기 지증왕 때가 되니까요, 경주에, 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도 이때, 자,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동시라는 거, 시장 이름이 동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동시에서 이때 상업행위를, 요거 좀, 동시전인데요. 자, 이 동시전이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감시기구,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때 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매점 매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찰하는, 상업행위를 관리 감찰하는 그러한 기구가 또 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기구를 우리가 동시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국가관청까지도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은 보니까요, 주로 중국과의 무역이 주로 이루어졌겠잖아요. 자, 중국,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은 주로 이때 중국을 통해서 왕실과 귀족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수용되어졌는데요. 이때 무역은요, 주로 다 뭐예요? 국가와 국가가 하는 무슨 무역 형태? 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개인 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무역이 아니라요, 국가와 국가가 하는 그런 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했냐면요, 이때 당시 중국, 삼국시대 때 중국은요, 남북조 시대였거든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해서요, 중국이 크게 둘로, 아래쪽에 있는 남조와 위쪽에 있는 북조,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남조와 북조 중에 어디와 교류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요, 주로 남북조와 다 교류했습니다. 남조, 북조 모두 다 교류를 했고요. 이 남북조 위에 보면 또 뭐예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또 있었는데, 중원 위에 중국 위쪽에 보니까 몽골 고원이나 이런 쪽에 보니까요, 뭐 북방 유목민족, 우리 뭐 대표적으로 흉노, 거란, 여진, 말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북방 유목민족들을 얘기하는데요. 북방 유목민족들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고구려가 교류했던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 돌궐 뭐 이런 나라들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백제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북조는 아니었고요, 어디와 남조와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백제와 가장 친했던 나라, 그래서 백제를 통해서 선진 문물이 전파되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잖아요. 외와 주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통해서 많은 선진 문물들이 일본 외로 전파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중국과 가야, 외를 연결하는 서남의 교역로를 장악하기도 했던 나라, 바로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근초고왕 때 쌤 얘기했죠. 요소산토 규슈를 연결하는 고대 상업 세력권을 또 형성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4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근초고왕 때 얘기이잖아요. 자, 뭐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에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신라는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막혀 있었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했었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래서 삼국 중에서는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침내 6세기 때, 진흥왕 때가 되면 마침내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죠. 우리 기억날 겁니다. 6세기 한강 유역을 장악한 후에 중국의 당항성을 통해서 직접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에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의 신분제도인데요. 삼국의 신분제도는 그 이전에 족장, 호민, 하호, 노비 이렇게 신분이 이루어져 있던 것이 고대 국가, 그러니까 고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고대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크게 세 개의 신분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부족장, 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장, 부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호민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계층들을 우리가 호민이라고 얘기했고요. 하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아래에 노비라고 하는 신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신분 구조가 삼국시대가 되면서 크게 세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자, 큰 신분들이 족장이나 호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로 성장했고요? 왕 아래에 귀족으로 성장을 해서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적인 특권을 지니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여기에 평민들, 농민들이
평민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농민들 조세 공물 역에 국가에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신분이 됐고요. 노비는 여전히 뭐예요? 노비 신분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족장이나 호민들이 고대 국가가 성립되어지면서 주로 귀족 신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민, 미안합니다. 여기 천민, 자, 요거 잠깐만, 요거만 치울게요. 노비도 신분 중에서 이 신분 중에 하나죠. 천민이죠. 그렇죠? 천민이라고 적을게요. 천민은 노비가 대부분이 다 노비이지만 노비 외에 또 다른 천민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노비보다는 천민들이 좀 더 어떤 거예요?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민들의 대부분은 이 노비들이고, 노비들은 어떤 사람이 노비가 되냐면요, 전쟁의 포로가 됐거나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되거나 또 죄인들, 또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노비 신분으로, 평민 신분에서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신분은요, 대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습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노비이면 그 자식은 노비인 거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자신이 아버지가 노비이면 그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뭐예요? 노비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습적인 신분제도였고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친족 사회의 친족의 사회적 지위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신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가문이나 혈통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회였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이와 같이 세습되는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출신 가문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바로 삼국시대의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통일신라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통일신라가 수립되어지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결국은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왔던 겁니다. 자, 이 통일신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이 있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춘추, 김유신 이런 장군들이잖아요. 그 김춘추가 무열왕이죠. 그렇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되었고,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골 출신들이 왕이 됐다, 이런 얘기죠. 통일전쟁을 치르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가 되면 마침내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완성시킨 것은 바로 이 문무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이 문무왕은 또다시 외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이 동해의 바다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능을 해중능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동해 바다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막겠다는 그러한 삼국 통일의 완성을 이뤄낸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3번에 있는 왕입니다. 3번에 있는 왕은요, 통일신라에 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대표적인 왕인데요. 자, 이 왕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문왕입니다.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신문왕이 이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왕이었는데요. 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한번 봐볼게요. 통일 왕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건국이에요. 여기가 멸망이에요. 물론 자, 이때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이 바로 강화될 수는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개국 공신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나라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자신을 도와준 그러한 개국 공신들이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나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개국 공신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줘야 하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국 초기에는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건국 초기에 왕들이 제일 힘들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건국 초기에는 나라가 통일되긴 했지만 항상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개국 공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요, 이러한 개국 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요, 모든 왕조에서 행해지게 되어지는데 통일신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당시에 김웅돌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모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때 신문왕 때가 되면요, 귀족들을 대거 어떻게 하면요,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각종 제도들이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한?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한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정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문왕 때거든요. 그래서 신문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키워드는 왕권의 강화입니다. 신문왕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아마 이 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건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된다. 왕권 강화를 위한 신문왕의 노력. 이 신문왕이 어떤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왕권이 강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쌤이 빈 여백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문왕의 왕권 강화입니다.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정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제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급은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토지를 지급받는 것이 왕권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폐지하는 것이. 그러면 귀족들에게는 아무 땅도 안 줬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고요. 땅은 줬는데 이 노급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노급은 뭐 플러스 뭐였었습니까? 자, 수조권 플러스 무슨 노동력 징발권까지 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노동력 징발권. 그러니까 귀족들은요, 이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가지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니까. 노동력을 징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귀족들이 노동력을 징발해가지고 자기 집에 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징발해서 그 노동력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워서 왕에게 대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얘네들이 귀족들이 언제 또다시 왕에게 대들 수 있으니까요. 반역을 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관리에게 주는 그런 땅들이요, 토지들요, 이 노급이 아닌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이 관료전이라는 것은 only 뭐만 주는 겁니다. 수조권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 징발권을 빼앗아버리고 수조권만 지급했던 토지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관료전이죠. 그러니까 관료전이만 지급하면 이제 수조권만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력 징발권이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요, 자신의 군대를 키우거나 이런 데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토지제도의 개혁을 실시했다는 게 신문왕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뭐였냐면 국학을 설립했어요. 잘 안 나오네요. 국학을 설립했는데요. 이 국학이라는 것은 유교 교육기관이에요. 유교 교육기관. 우리나라 최초의 유교 교육기관이 바로 고구려에 있었던 태학이죠. 태학이고 지방에 있었던 경당이고요. 또 유교를 가르쳤던 그러한 관리들 백제가 있었는데 백제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이때 오경박사라는 관직을 두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 통일신라시대 때도 국학이라고 하는 뭐와 같은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유교 교육기관을 설치했는데 이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겠습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보다 더 어떻게 하겠다? 강화하겠고 이 국학에서 그런 신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양성해서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할 만한 관리들을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키워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구주오소경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3학년들이 오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치고 조금 쉬는 시간인가 봐요. 시끌시끌하네 복도가. 자, 학교가 좀 이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구주오소경인데요. 이 구주오소경이라는 것은 지방행정구역이에요. 지방행정구역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방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9개 주라는 것은 오늘날의 도 개념이죠.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와 같은 도의 개념이고요. 소경은 오늘날로 보자면 뭐 광역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행정 단위를 나누어서 이 지방에 이렇게 나누고 이 지방에다가 뭘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방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방 통제를 그만큼 어떻게 하겠다? 강화시켜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서 지방에 있는 귀족들, 지방에 있는 세력들조차도 감시 감독을 그만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왕이 마음에 드는 그러한 관리들을 뽑아서 그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중앙 집권, 다시 말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에 통일신라 건국 초기에 왕권 강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굉장히 강화시켰던 그런 왕이 바로 신문왕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별표 또 찍을게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왕권의 전제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신문왕 이외에도 왕들은 왕권을 전제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집사부의 또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고요. 뭐에 대한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상대 등은 뭐냐면 귀족회의의 대표입니다. 귀족 대표들은 세력을 어떻게 시키고요? 약화시키고 반면에 왕 아래에 있는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의 대장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상대등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보자면 국회의장 같은 거죠. 국회의장,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잖아요. 그 왕을 견제하는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시켜버리고 왕의 직속기관, 왕의 직접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다음에 왕이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였던 또 세력이 바로 뭐냐면요. 이 육두품들이었어요. 이 육두품들은 항상 이 진골이나 성골에 비해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던 세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육두품 세력들을 왕이 끌어안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진골, 성골 같은 그러한 귀족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고 또 이 육두품 세력들을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가 얘네들은 유교 교육에 굉장히 박식한 그러한 유교에 굉장히 박식하고 또 이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귀족들에 비해서는 남달랐다. 진골, 성골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국왕과 어떻게 했다고요? 결탁하게 되어지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육두품들이 큰 그런 기여를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통치조직 체제의 정비인데요. 정치조직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설명했는 거니까요. 어느 부서의 시중의 지위를 높이고 자, 집사부 아래 위하부를 비롯해서 13부를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집사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부의 아까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누구의 세력을 약화시켰다고요? 상대 등의 권한. 귀족회의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요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정부라는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사정부라는 그런 부서는 뭐냐면요. 뭘 하는 부서요?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는. 그래서 관리들이 그런 부정과 비리를 감독하는 그런 관청인 사정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이때 중앙 관리들을 뭐 비리, 부정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요 외사정이라는 게 사정부 아래에 있는 기구이기도 한데요. 딸려 있는 기구인데 이 사정부에서는 누구를 외사정에서는 누구를요? 지방에 있는 그러한 관리들의 그러한 지방관들의 비리와 또요 부정 이런 것들을 관리 감찰하는 기구인 또 외사정이 사정부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문왕 때 뭘 설치했다 그랬습니까?
북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다음에 자 지방행정구역은 또 이것도 신문학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을 부주로 나누고 군사 행정상의 요지에다가 지금의 광역시 같은 오소경이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방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부주 오소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 오소경은요, 왜 오소경? 5개의 작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주 이외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냐면요. 이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 이런 것들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통일신라 시대 때는 경주가 수도로서의 역할, 지방 세력들의 통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오소경의 역할, 자, 오소경이 뭐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수도인 경주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더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진 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금성이 여기 있잖아요. 수도가 하나가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치우쳐져 있는 경주의 수도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서원경, 충원경, 뭐 이와 같이 남원경 같은 그러한 5개의 뭘 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부곡경도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5개의 작은 수도를 뒀고요. 전국은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뭐 강주, 무주 이와 같이 9개의 주로 나누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지방행정구역을 정배했던 때가 바로 신문학 때 있었던 얘기이네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와 같이 있었고요. 다음에요. 또 특수행정구역이 향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요. 이 향부곡에 있는 특수행정구역은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따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특수행정구역에 향부곡에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향부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평민에 비해서 또 심한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다라는 그런 특수행정구역이었고요. 또 하나 상수리제도라는 제도가 통일신라에 있었는데요. 이 상수리 제도는요, 지방 세력가들이 언제 반란을 꾀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오소경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왕은 마음에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 세력가들을 서울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서울에 머무르게 하고, 그 금성에 얘기하는 겁니다. 금성에 수도에 머무르게 하고, 또 일정 기간은 자기 고향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그래서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방 세력가를 여기 지방에만 그대로 머물러 두면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임금을 위한, 왕을 위해서 또 왕의 반기를 드는 그런 쿠데타를 모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왕이 마음에 안 놓였던 거죠. 그래서 지방 세력이 일정 기간은 수도에 머무르고 일정 기간은 자기 고향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상수리 제도도 설치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군사제도인데요. 군사제도는 이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때 중앙군은요 구서당이에요. 구서당입니다. 자, 구서당이고요. 지방군은요 10개의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십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서당과 십정으로 중앙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근데 구서당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구려, 백제, 사람은 물론이고 여기에 말갈족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특히 이 구서당에는 고구려 사람, 멸망해버린 고구려, 백제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융합하기 위한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서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 좀 봐두실게요. 저기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것은 뭐라고요? 민족을 하나로 통일된 민족을 융합하려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군은 보니까요, 아까 몇 개로 나눴다 했습니까? 지방군은 9개로 나눴다 했잖아요. 9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의 정을 설치하는 거죠. 그럼 몇 개의 정입니까? 구주니까요. 구정이잖아요. 구정인데, 여기는 구정이 아니라 십정이죠. 자, 십정. 2개의 정을 둔 곳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요? 국경을 위치하고 있는 국경 부분에 있는 무슨 주에다가 한주, 여기에게는 1개의 정만 두면 안 되겠잖아요. 1개의 정을 더 추가로 두어서 2개의 정을 설치했는데, 자, 그래서 한주에 2개의 정, 나머지 8개의 주에는 1개의 정식을 두어가지고 총 몇 개요? 10개의 그러한 군대를 지방군으로서 편성했던 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지방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부는 구사당이고요. 10정은요. 한 주에 2개 주를 정을 설치해서 10개의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다음에 경제제도는 아까 문무관리에게 뭘 지급하면서 뭘 폐지하고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에게 경제적 기반이었던 뭐는 폐지했답니다. 노급은 폐지했다. 자, 그래서 관료전은요, 그 전에 노급이 가지고 있었던 뭐까지 노동력 징발권을 빼앗아버리고 오로지 뭐만요? 오로지 수조급만 지급했던 토지제도가 바로 관료전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신문왕 때 있었던 이야기이네요.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신문왕 때 굉장히 중요하게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구나.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거 마찬가지 신문왕 때 있던 얘기죠. 다음에 또 요것도 신문왕 때 있었던 얘기고, 또 신문왕 때 있었던 게 바로 요거죠. 국학의 설치. 이런 것들이 다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내용. 아까 정리했던 내용에 또다시 반복이네요. 그렇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급을 폐지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